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처음 저에게 이상한 행동을 보인 건 남편이 출장 간 어느 평일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있었고 며느리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마친 며느리가 수건 하나만 두른 채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같이 자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그냥 오늘은 엄마랑 있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전 당연히 장난이겠거니 하고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제 방에 와서 책을 읽거나 아이 얘기를 하거나 시댁살이 힘들다는 하소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무릎에 머리를 얹고 눕기도 했고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손은 참 따뜻해요. 사람을 안심시키는 냄새가 나요.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더니 며느리가 제 이불 안에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슨 짓이야? 라고 했더니 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문을 잠그고 자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화장대를 열어 제 립스틱을 바르거나 제 옷장 속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포즈를 취하곤 했습니다.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는 모든 게 완벽해 보여요. 몸도 그렇고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가끔은 제 목욕 가운을 입고 거실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제 속옷 서랍을 열어 이건 엄마가 자주 입는 거죠? 라고 말하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불쾌했지만 이걸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을지 헷갈렸습니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큰 실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자는 게 습관이었는데 누가 열고 간 겁니다. 방 안이 이상하게 촬영용 붉은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자세히 보니 책장 사이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는 제 침대를 향하고 있었고 녹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카메라를 치웠고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녹화된 영상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제 속옷 차림, 세면 중 모습, 자는 얼굴까지. 며느리는 이미 오랫동안 저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며느리를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히려 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좋아하신 줄 알았어요. 가만히 계셨잖아요. 엄마가 거부하지 않으니까 저도 계속 다가갔던 건데요. 저는 분명히 한 번도 그런 감정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욕을 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모든 행동이 허락된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아님 이 영상들 남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엄마, 그 애가 좀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도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는 걸까? 나는 오히려 피해자인데 며느리는 아들에게도 이미 저에 대한 의심을 심어두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결국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며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금 저는 이 요양원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는 모두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며느리는 제 인생을 망가뜨렸고 아들은 그걸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완전히 파괴한 존재였습니다. 요양원에 갇힌 지 한 달째 되는 날, 그 아이,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잘 지냈냐고 웃으며 묻더군요. 손에는 고급 화장품 세트. 그 옆에는 아들이 들고 온 제 손목 시계와 귀걸이 박스가 있었습니다. 엄마 거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이젠 엄마도 필요 없으시죠?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제 물건을 하나씩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저를 이긴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첫 주, 저는 이곳 직원들과 친해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척, 정신이 나간 척 했지만 사실은 모든 걸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며느리의 행동을 증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의 아들이 우연히 며느리의 SNS 계정을 발견했죠. 며느리는 거기에서 저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짐의 시어머니, 드디어 수감 완료. 몸값 비싼 미망인 등쳐먹기 성공. 그 게시글들 스크린샷을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자던 침대 근처에 있던 작은 카메라에서 며느리가 옷을 훔치고 저를 조롱하는 장면도 캡처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의 사회복지사에게 조용히 USB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설치했던 몰래카메라 영상, SNS, 조롱 게시물, 그리고 변호사 친구가 정리해준 명의도용 내역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요양원으로 찾아왔고 며느리는 결국 정신적 학대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죠.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수사관은
조용히 USB를 돌려보였습니다. 영상 속 저는 분명히 거부했고 며느리의 접근을 피하며 반복적으로 불안해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괴물이었는지. 며느리는 결국 징역형을 받았고 제 아들은 집을 팔고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나와 변호사 친구가 소개해준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 블로그에 이 이야기를 하나씩 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냉정할 수 있었냐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한테 지는 순간 진짜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며느리는 결국 징역 3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판사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기억납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당신은 모릅니다. 피해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재판 내내 제 얼굴을 피하던 그 아이는 선고가 끝난 뒤 조용히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느낀 건 슬픔도 분노도 아닌 끝났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있던 요양원에서는 저를 전설이라 부릅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 최초로 정식 판결을 끌어낸 사례가 됐거든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고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복수를 위해 견딘 그 시간들은 남들에게 소비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난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매주 한 편씩 중년 여성 대상 블로그에 사연을 기고합니다. 이제는 현실판 마라마 시어머니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며느리? 수감 중에도 반성은커녕 교도소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더군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는 감옥 안에 있고 저는 감옥 밖에서 다시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이 나이에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었지만 이 나이에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증명했습니다.